한국이 핵무기를? 말도 안 돼요. 한국은 핸드폰 따위나 만들겠죠. 그것도 미국의 아이폰에 비하면 형편없어요. 한국의 과학기술은 80년대에 멈춰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한국을 조롱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윌슨,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서 아시아 지역 군사력 평가를 담당하는 전략 분석가입니다. 지난 10년간 데이터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을 분석해왔습니다. 주로 워싱턴의 사무실에서 차트와 숫자를 다루며 보냈기에 현장 경험은 거의 없었습니다. 분석가로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제 원칙이었지만 때로는 미국 중심의 시각이 판단을 흐릴까 우려했습니다. 펜타곤 전략 분석실은 뜨거운 논쟁으로 들끓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과 군사기술력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동료 분석가 니콜라스 테일러는 회의실에서 한국을 노골적으로 조롱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기술에 열등한 복사본을 만드는데 급급한 나라입니다. 그들의 과학 수준은 80년대에 멈춰 있습니다. 핵무기라니요? 터무니없습니다. 차라리 핸드폰이나 열심히 만들라고 하세요. 그것도 아이폰에 밀리겠지만. 니콜라스는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최신 보고서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2023년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으로 올라섰으며 2024년 1분기 방산 수출이 5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전했습니다. 호주의 레드백 장갑차 30억 달러, 노르웨이의 K9 자주포를 수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굳혔습니다. 저는 그의 발언에 반박하려 했습니다. 니콜라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릭, 그건 한국 기자들의 과장된 기사일 뿐입니다. 그들은 미국 없이는 북한과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합니다. 기술? 중국이 버린 것들을 주워온 거겠죠. 니콜라스의 오만함은 단순한 의견만은 아니었습니다. 2000년대 한국과의 방산 협상이 한국 측의 독자적 기술 우선 정책으로 좌절된 이후 그는 한국에 대한 깊은 반감을 품어왔습니다. 당시 그의 제안이 거부된 일이 개인적 상처로 남아 그는 한국의 기술적 성취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회의실은 두 진영으로 갈렸습니다. 니콜라스를 지지하며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이들과 보고서의 증거를 믿는 이들로 나뉘었습니다. 저는 중립을 지키려 했지만 그의 편견이 위험한 오판을 낳을까 두려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동료들이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니콜라스가 이번엔 너무 나갔다. 백악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니콜라스의 발언이 언론에 유출되었습니다. CNN은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 한국 기술력 비하로 외교적 파문을 속보로 다뤘고 소셜미디어는 한국방 위산업으로 들끓었습니다. 국방부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는 자극적으로 편집된 뉴스가 반복되었습니다. 미국 동맹국 한국을 모욕하다. 한국 정부는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내왔고 백악관은 대통령에 직접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펜타곤 입구는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잃었고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저는 빠르게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게시판에는 니콜라스를 지지하는 측과 비판하는 측의 논쟁으로 뜨거웠습니다. 한 동료는 니콜라스가 우리 모두를 곤란하게 만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다른 이는 그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라라며 옹호했습니다. 제가 입사한 이후 가장 격렬한 갈등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전 직원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은 국방장관, 백악관 안보보좌관, 합참 고위 장성들로 가득했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니콜라스는 멀찍이 앉아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의 표정에는 반성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널리 알려진 것에 은근히 만족하는 듯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국방장관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한 내부 의견 충돌을 넘어 국가 안보와 동맹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정부의 항의는 대통령의 책상까지 올라갔습니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이 시점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니콜라스는 발언권을 얻어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미국에 의존적입니다. 제 말이 사실입니다. 외교적 문제가 된 점은 유감이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태도에 몇몇 장성들은 경악한 표정을 지었고 백악관 보좌관은 메모를 적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의는 공식 사과문 발표, 한국 정부와의 긴급 협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팀 구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니콜라스는 복도에서 동료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설파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니까. 에릭,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그의 말에 저는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의 오만함이 이 사태의 뿌리임을 확신했습니다. 회의 직후 제임스 해리슨 국장은 저를 사무실로 호출했습니다. 창밖으로 펜타곤의 잔디밭이 보였지만 사무실 안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윌슨 씨,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으로 가셔서 그들의 방위 역량을 철저히 조사해 오세요. 책상 위에는 제 이름이 적힌 서류 폴더가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현장 조사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데이터와 차트 속에서 안전했던 저에게 이 임무는 낯선 도전이었습니다. 2시간 내 출발하셔야 합니다. 모든 권한은 준비됐습니다. 국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꾸리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지식은 보고서와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었고 현실과의 간극이 두려웠습니다. 책상에 놓인 한국 방위산업 보고서를 다시 훑어보며 주요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2024년 호주와의 레드백 장갑차 계약 30억 달러, 노르웨이 K9 자주포 추가 납품, 하나오션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입찰 준비. 숫자는 명확했지만 현장의 생생함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펜타곤 주변에서 한국계 미국인들의 시위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자존심을 존중하라는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의 분노한 눈빛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 사태가 단순한 군사 분석을 넘어 국가적 정체성의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가방을 꾸리며 TV 뉴스를 켰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니콜라스의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는 속보가 흘렀습니다. 화면에는 서울 도심의 항해 시위 장면이 비쳤습니다. 한국 시민들이 한국 방사는 세계 최고 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하는 모습이 강렬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임무가 제 경력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비행기표와 여권을 챙기며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에릭, 너 정말 객관적일 수 있겠어?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책임감만이 무겁게 남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침 햇살이 활주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14시간 비행의 시차로 머리가 무거웠지만 공항 출구에서 에릭 윌슨 분석관, 환영 팻말을 든 국방부 관계자들을 보자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의 공식적인 태도 속에 호기심 어린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 서울로 향하며 차창 밖으로 펼쳐진 현대적인 빌딩과 첨단 인프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층 빌딩의 유리창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고 도로 위에 전기차들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니콜라스의 80년대 과학 주장이 터무니없게 느껴졌습니다. 운전기사가 라디오를 켜자 뉴스가 흘렀고 미국 발언 파문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국방부에 도착하자 엄격한 보안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지문 인식, 안면, 스캔,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로비에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전시물이 놓여 있었고 1953년 정전협정 서명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아 들어가자 최영호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유창한 영어와 차분한 태도는 즉시 신뢰를 주었습니다. 윌슨 씨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방위 역량을 직접 확인하실 기회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단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 정책 아래 방위산업 초기 연구에 참여했던 베테랑 과학자였습니다. 그의 이력을 떠올리며 저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 방문지는 대전의 방위산업기술연구소였습니다. 헬리콥터로 이동하며 내려다본 한국의 풍경은 도시와 자연의 조화로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푸른 산과 고층 빌딩이 어우러진 모습은 한국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 광활한 부지에 자리 잡은 최첨단 시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대형 스크린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3D 모델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최영호 박사는 KDDX를 소개했습니다. 2028년 배치 예정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은 통합 마스트와 초고주파 레이더로 탐지 능력이 40%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전자전 시스템은 북한의 GPS 교란 공격을 무력화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는 대형 스크린에 KDDX의 설계도를 띄웠습니다. 선체의 유선형 곡선, 레이더 흡수, 코팅, 통합 센서 네트워크가 정밀하게 구현된 모델은 예술 작품처럼 보였습니다.
이어진 시뮬레이션 테스트 장면에서는 KDDX가 적 미사일을 탐지하고 0.3초 내에 요격 명령을 내리는 모습이 재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24년 동해 훈련에서 98%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최영호 박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펜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니콜라스의 주장들이 터무니없게 들렸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해군동에서는 KSS-3 잠수함을 보았습니다. 2024년 3번함이 배치된 이 잠수함은 공기부료 추진 AIP 시스템으로 20일 이상 잠항이 가능했습니다. 연구원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AIP 시스템은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해 소음을 최소화합니다. 이는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을 능가하는 성능입니다. 시뮬레이션실에서 잠수함의 심해 작전 시나리오를 관찰하며 저는 한국의 독자적 설계 역량에 감탄했습니다. 하나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입찰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캐나다 해군은 저희의 AIP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영호 박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 연구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그들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매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뉴스를 보며 일합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책임감이 가득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원은 1970년대 자주국방 초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걸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최 박사님 같은 분들이 밤을 새우며 기초를 닦으셨죠. 최영호 박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열매를 거두고 있죠.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 방위산업의 뿌리 깊은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전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잠시 시간을 내어 명동거리를 걸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는 한국의 활기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골목의 작은 찻집에 들어가 녹차를 주문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백발의 할아버지가 저를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인이시죠? 미국에서 오셨나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워싱턴에서 왔습니다. 업무로 서울에 왔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옛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동생은 1992년 LA 폭동 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80년대에 이민 간 젊은 청년이었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온 덕에 총을 다룰 줄 알았습니다. 폭동이 터졌을 때 동생은 가게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고 침착히 대응했어요. 약탈자들이 몰려왔지만 동생은 군대에서 배운 대로 침착하게 방어선을 유지했죠. 이웃 상점 주인들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동생은 그들을 진정시키며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가를 훔쳤습니다. 하지만 총격전 속에서 동생은 28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웅처럼 싸웠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이어갔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군대에서 훈련받습니다. 그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힘이에요. 동생은 LA에서 그걸 증명했지만 너무 큰 대가를 치렀죠. 그의 이야기는 한국의 군사훈련이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생존과 정체성의 뿌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시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그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생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그런 비극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찻집을 나오며 저는 한국의 방위의식이 기술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 깊이 뿌리박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제가 연구소에서 본 첨단 기술과 연결되어 한국의 힘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한강을 따라 산책했습니다. 강물 위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니콜라스의 편견, 연구소의 충격적 기술, 할아버지의 비극적 이야기. 이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잠시 멈춰 서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객관적일 수 있을까?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진실을 찾겠다는 결심은 더 강해졌습니다. 다음 날 경기도 산속의 특수구역으로 향했습니다. 농업연구소로 위장된 이 시설은 위성으로도 탐지되지 않는 3중 보안 체계로 보호받았습니다. 생체 인식 시스템 안면 스캔 보안문을 통과하며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지하 연구소에 들어서자 넓은 공간에 자리 잡은 최첨단 장비들이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과학자들이 조용히 데이터를 분석하며 움직이는 모습은 군사기지라기보다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최영호 박사는 첫 번째 구역 핵에너지 시뮬레이션 센터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한국은 APR 천원자로를 개발해 체코 수출을 협상 중이며 민간 핵에너지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진 APR-1000의 설계도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이 원자로는 안전성과 효율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25년 체코 프로젝트가 성사되면 프랑스와 미국을 제칠 것입니다. 최영호 박사의 설명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1970년대 한국이 원자력 기술을 처음 도입했을 때의 어려움을 회상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걸 외국에서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기술을 창조합니다. 그의 말은 한국 방위산업의 뿌리 깊은 자부심을 대변했습니다. 두 번째 구역에서는 KSTAR 핵융합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억도 플라스마를 48초간 유지하며 세계 기록을 세운 K스타는 2025년 100초 유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연구원이 스크린에 플라스마의 움직임을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핵융합은 무한한 에너지의 미래입니다. 군사적 응용도 가능하지만 저희는 평화적 사용에 집중합니다. 최영호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K스타의 기술은 민간 에너지뿐 아니라 극한 환경에서의 에너지 안정성을 연구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그의 말은 핵융합이 단순한 과학을 넘어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암시했습니다. 세 번째 구역에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하에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핵연료 재활용 연구 현장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고순도 우라늄 농축의 이론적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최영호 박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NPT를 철저히 준수하며 핵무기 제작 의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기술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전략적 모호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방위 역량은 첨단 기술과 국민의 헌신이 결합된 힘이었습니다. 저는 니콜라스의 무지가 얼마나 위험한 오판을 낳았는지 절감했습니다. 특수구역을 나오며 저는 최영호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을 개발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1978년 우리가 첫 번째 국산 미사일을 테스트했을 때입니다. 실패했지만 그 순간 우리는 독립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그의 이야기는 한국 방위산업의 뿌리를 다시금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튿날 한국 국방부에서 강현민 장군과 고위 전략가들과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강 장군은 2024년 한미 SCM에서 합의된 확장 억제 전략을 언급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미 동맹은 70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미국의 보호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독자적 방위 역량으로 동맹을 강화합니다. 그는 2050년 비전을 소개했습니다. 자율형 무기체계와 양자 컴퓨팅 기반 방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2025년 한미 AI 기술 협력 MOU는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미국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결합한 성과였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언급했습니다. 삼성전자와 미 방위고등연구계획국 다르파가 공동으로 AI 기반 방어칩을 개발 중입니다. 2026년 시제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강 장군은 2025년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도 공유했습니다. 한국은 1조 5천억 원 10% 인상을 제안했지만 미국 측의 추가 요구로 협상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최종 합의는 양국 모두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는 동맹의 상호 존중을 보여줍니다. 그의 말은 한미 동맹의 복잡한 역학을 드러냈습니다. 회의 중 그는 2024년 핵협의그룹 NCG 합동훈련의 세부 사항도 언급했습니다. 지난 10월 한미는 동해에서 가상 핵공격 시나리오를 훈련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방어 시스템이 핵심 역할을 했죠. 점심시간 오준석 대령과 비공식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미국 포트 브래그에서 훈련받은 경험을 공유하며 웃었습니다. 미국은 기술 우위를 당연시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항상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그게 한국의 강점입니다. 그는 젊은 세대 연구원들과의 연결고리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실시간으로 막아내며 자랍니다. 그들의 자신감이 저를 놀라게 하죠. 그의 말은 한국 방위산업의 세대 간 연속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사이버전 연구가 소개되었습니다.
2024년 북한의 1,500건 이상 사이버 공격을 차단한 한국의 AI 기반 방어 네트워크는 NATO 표준을 상회했습니다. 오준석 대령이 스크린에 실시간 위협 분석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이 시스템은 딥러닝으로 패턴을 학습해 0.1초 내에 공격을 탐지합니다. 2024년 6월 북한의 랜섬웨어 공격을 99% 차단했죠. 그의 설명에 저는 미국도 배울 점이 많음을 깨달았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매일 북한의 위협을 체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한 발 앞서야 합니다. 그의 말은 할아버지의 LA 폭동 이야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준비는 한국인의 DNA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셋째 날 일정 사이에 시간을 내어 남대문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상인들이 활기차게 물건을 팔고 관광객들이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보는 모습이 생동감 넘쳤습니다. 한 포장마차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주문하며 상인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나요? 한국 음식 어때요?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고 저는 서툰 한국어로 맛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시장을 나오며 저는 한국의 일상이 기술만큼이나 역동적임을 느꼈습니다. 저녁에는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 강변에서 노래를 부르는 젊은이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여의도의 고층 빌딩들. 서울의 밤은 활기차면서도 평화로웠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잠시 멈춰 서서 저는 워싱턴의 딱딱한 사무실과는 전혀 다른 이곳의 생기를 만끽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의 동생은 멀리 LA에서 한국의 훈련을 바탕으로 싸웠고 이곳의 평화는 그런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긴급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보고서는 KDDX 구축함, KSS-3 잠수함, K-스타 핵융합, AI 사이버 방어 시스템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미국의 예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독창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브리핑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제임스 해리슨 국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윌슨, 이 보고서는 대통령이 직접 검토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추가 논의를 원합니다. 니콜라스는 내부 징계 절차로 불참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를 배신자라 비난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보고서 공개 후 국제사회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이 동북아 균형을 위협한다며 우려를 표했고 일본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과의 해군 기술 교류를 논의했고 독일은 FA-50 후속 경공격기 공동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캐나다는 하나오션의 잠수함 사업 입찰을 공식 환영했습니다. 북한은 제국주의의 앞잡이라며 선전 공세를 폈지만 그들의 위협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복귀 후 동료들과의 논쟁도 이어졌습니다. 니콜라스를 지지하던 한 분석가는 저에게 따졌습니다. 에릭,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하다고? 너 혹시 그들의 정치 선전에 넘어간 거 아냐? 저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세요. 그들의 기술은 우리가 따라잡아야 할 수준입니다. 논쟁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지만 점차 동료들도 보고서의 증거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문회 전날 백악관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대통령 안보보좌관은 날카로운 질문으로 저를 압박했습니다. 윌슨, 한국이 핵무기 제조 가능성을 보유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게 한미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한국 대사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강렬했습니다. 저는 침착히 답했습니다. 한국은 NPT를 준수하며 핵무기 제작 의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역량은 분명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맹의 신뢰를 바탕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보좌관은 메모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대사는 브리핑 후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윌슨 씨,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청문회 당일 의사당은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했습니다. 상원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선 속에서 증언대에 섰습니다. 한국 대사의 기대 어린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의 동맹이자 세계적 방위 강국입니다. 그들의 KDDX 구축함, KSS-3 잠수함, K-스타 핵융합, AI 사이버 방어 기술은 독창적입니다. 특히 NPT를 준수하며 핵무기 제작 의도는 없지만 기술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은 술렁였습니다.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이 우리를 위협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단호히 답했습니다. 한국은 동맹국입니다. 그들의 기술은 우리와 함께 지역 안정을 지킵니다.
마지막 발언에서 저는 강조했습니다. 오만함은 우리를 약화시킵니다. 한국의 겸손한 혁신과 국민의 헌신에서 배워야 합니다. 저는 서울의 한 할아버지로부터 그들의 군사훈련이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생존의 힘임을 배웠습니다. 청문회장은 침묵에 휩싸였고 몇몇 의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대사는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청문회 후 워싱턴의 밤하늘을 보며 이번 경험이 제 인생의 전환점임을 확신했습니다. 니콜라스의 오만함은 무너졌고 한국의 헌신은 세계를 깨웠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의 동생은 LA에서 민족을 위해 싸웠고 한국의 방위산업은 그런 헌신들 위에 세워졌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기술만이 아니라 국민의 헌신과 동맹에 대한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펜타곤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준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엔 진실만을 담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동 선물 올림.